원인 불명의 염증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염증성 장질환, 혈변이나 설사, 특히 복통이 심한 경우 이번 콘텐츠는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교수님 많이 어려워 계신 것 같은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소화기내과 근무하고 있는 천재입니다. 네. 주로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죠, 교수님? 좀 시간 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길이 너무 막혀서 감사합니다. 1시간 반 걸렸습니다. 아, 네. 이 퇴근 시간에 저희가 좀 저녁에 촬영하고 있는데 네. 그럼 뭐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했는데 좀 주요 층이 젊은 층에서 많이 발병된다고 알고 있어요. 주요 원인이라든지 증상, 그리고 종류가 좀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기본적으로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이 정상인들보다 좀 항진되어 있는 상태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젊은 층에 많은 이유가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면역 기능이 활발한 그 말 그대로 청춘의 시기가 면역 시스템에도 있는데, 그게 10대 후반에서 30대까지가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은 층의 환자분들이 염증성 장질환에 잘 걸리고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이제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혈변이나 설사, 복통, 그 외에 또 증상이 또 있을까요? 뭐 설사를 하거나 네. 화장실을 참지 못해서 급박하게 화장실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네. 긴박감 같은 증상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하게 되니까 체중이 빠지고 또 빈혈이 생기고, 또 크론병 같은 경우는 항문에 염증이 생기는 치루 증상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네. 염증성 장질환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는 크론병 또 궤양성 대장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네. 궤양성 대장염부터 설명을 드리면,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만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고, 크론병은 소장과 대장 모두 생기고, 심지어 십이지장, 위, 식도에도 크론병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크론병이 더 높고, 또 대장에 염증이 생기는 분들은 주로 혈변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은 설사하고 혈변이 주 증상이고, 네. 크론병은 주로 복통, 또 설사, 그리고 또 더 심한 영양 상태 불량, 또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크론병에서 더 많이 생깁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혈변이라고 그러면은 네. 그냥 빨간색 피를 말하는 건가요? 빨간색이 많긴 하지만 네. 혈변이 나와도 소장 쪽에서 나는 피는 그게 소화가 되면 검은색으로 점점 변합니다. 그래서 흑혈변 또는 네. 완전히 흑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새빨간 피가 나온 것만 혈변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혈변을 본다 그러면은 빨리 병원을 가서 진단을 좀 받아보는 게 주요하겠네요. 네, 꼭 염증성 장질환뿐만 아니라 네. 혈변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단순한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몸에 해롭지 않은 질환들이 아니기 때문에 염증성 장질환을 비롯해서 다른 혈변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을 찾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 증상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가 좀 필요하고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환자 스스로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은 대장 내시경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네네. 물론 보조적인 방법으로 혈액 검사나 대변 검사, 또 소장에 크론병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영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 병원에 가셔서 하셔야 되고, 자가 진단은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어떠한 경우에도 혈변이 있으면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되고, 네. 특히 젊은 분들이 치루 증상이 있으면 크론병을 생각해 봐야 되고, 이유 없이 자꾸 화장실에 자주 가고, 화장실을 참지 못하고, 또 체중이 이유 없이 빠지고, 검사를 했을 때 빈혈 같은 것들이 있거나 영양 상태가 조금 떨어져 있다고 진단을 받으면 네. 건강검진에서, 그럴 때는 염증성 장질환이 아닌가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염증성 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내시경을 얼마나, 어느 주기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내시경 검사 결과가 굉장히 좋은데 증상이 또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증상은 없는데 내시경 결과가 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좀. 예, 흔하게 저희들이 경험하는데요. 일단 내시경을 받는 주기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염증의 범위가 적고 정도가 약한 사람들은 좀 천천히 받기도 하고 또 그전 결과가 좋으면 또 그 간격을 좀 늘려서 검사해도 됩니다. 보통 한 주기가 한 어느 정도? 만약에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잘 유지되는 경우는 2, 3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2, 3년에? 되고요. 네. 다만 치료 계획이 바뀌거나 아니면 처음 어떤 치료를 들어가게 되면 이 약이 잘 반응을 하는지를 보통 한 1년 또는 좀 짧게 보면 한 6개월 정도 후에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이제 간격이 늘어나고요. 네. 근데 여전히 조금 염증이 미흡하게 좋아진 상태라면 또 조금 더 일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1년에 한 번 정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다만 이제 내시경이 저도 한 2번 정도 대장 내시경을 받아봤지만 역시 힘든 검사이기도 그렇죠. 하고 힘들죠. 특히 네. 내시경 전날 이 장을 비우는 장 정결제를 먹는 게 상당히 고역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시경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네네. 힘든 검사지만 그 힘든 검사를 통해서 몸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면 또 그것들을 좋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된다면 그다음부터 내시경을 좀 덜 자주 해도 되기 때문에 네. 치료를 잘 적극적으로 받고 내시경을 한번 받고 나서 괜찮다는 속 시원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치료를 받으면 훨씬 더 기분 좋은 자세로 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한두 번 참는 거를 조금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중에 내시경은 좋은데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의사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장 증상이라는 것들이 꼭 염증성 장질환만 그런 장 증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더 흔한 질환은 과민성 장증후군 그렇죠. 같은 네. 기능성 장인데 네. 그런 것들은 전 국민의 한 10%, 15%가 경험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시경이 좋은데 그런 증상이 있다면 저희는 이거는 이 염증성 장질환은 조절되고 있지만 과민성 증후군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되겠구나 하고 저희가 좀 마음을 놓는 편이고요. 네네. 근데 다만 증상은 없는데 내시경이나 아니면 피검사에서 혈액검사 수치가 높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긴장하게 됩니다. 네. 그 이유는 장에는 기본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빙산이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염증은 있는데 본인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점점점 염증이 심해서 어느 순간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 그때 치료는 조금 더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증상이 없는데 염증이 남아있을 때 그때 치료하는 게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데 염증이 남아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한다. 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증상이 없는데 치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 역시 또 조금 힘들어 하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경우가 염증이 있으면 앞으로 조금 더 어떤 경과를 밟게 되는지를 미리 조금 알려드리고 네. 또 치료 계획을 그때 닥쳐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미리 내시경이 이런 염증이 남아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드리는 게 더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 전문의 선생님이나 이제 담당 교수님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좋겠네요. 예. 하지만 뭐 그게 의사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환자분들 따라오게 할 수는 없고요. 치료 목표를 의사와 환자 사이에 적절히 절충을 해서 타협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의사들의 그 치료 목표는 굉장히 타이트한 편인데 그걸 다 맞추려면은 아무래도 약제를 많이 사용하게 될 수도 있고 비용 부담이 증가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또 환자분의 스케줄 관리에도 뭐 약제를 좀 더 자주 타러 와야 된다든지 이런 스케줄 관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세가 많고 다른 질환 때문에 약을 많이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목표를 좀 낮게 잡고 내시경이 좀 염증이 있어도 조금 두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생이
50년, 60년, 70년이 남아 있는데 네, 네. 그 시기 동안 염증성 장질환이 잘 관리되려면 초반에 잘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저희가 더 타이트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나이대별로도 좀 치료 목표가 다르고 기저질환을 갖고 계시는 네, 분들에 맞습니다. 대해서도 네. 좀 치료 목표가 다를 수 있겠네요. 좀 스테로이드나 이제 면역 억제제 등 다양한 또 약물 요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그게 이제 크론병이냐 궤양성 대장염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두 또 가지가, 네. 염증이 얼마나 심한가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리고 네. 범위가 국소적으로 한정되어 있는지 좀 넓은 범위에 있는지 그런 범위에 좁고 넓음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른데 초기에는 가벼운 경우에는 항염증제, 국소적으로 작동하는 항염증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거는 이제 먹는 건가요? 예, 먹어도 네. 효과는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약이 있습니다. 네. 장에만 나타나는 네. 약이. 그리고 좀 증상이 중간 정도나 심한 정도라면 처음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스테로이드가 빠른 효과를 보이고 네. 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또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조금, 네. 오래 쓰거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부작용이 많이 있을 수 네,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선택하는 약이 이제 면역 조절제가 되겠습니다. 네네. 또 최근에는 이런 스테로이드나 면역 조절제에 듣지 않거나 자꾸 반복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최근에 개발된 생물학적 제제들이 또 여러 개가 나와 있어서 네. 치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최근에 또 코로나19가 좀 많이 이제 성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면역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렇죠. 약물 치료를 받다 보면은 네. 그런 환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걱정이 돼서 약물 치료를 하지 못하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 중에 치료를 받지 않는 정상인들과 염증성 장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사이에 코로나19의 감염률이 다르지도 않고 네.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이 더 코로나를 심하게 앓는 경우도 없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비슷하게 생기고 비슷한 예후를 갖기 때문에 약제에 대한 두려움은 갖고 있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스테로이드는 코로나19 감염을 더 심하게 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가급적 사용을 하지 않거나 빨리 줄여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약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약제를 줄이거나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스테로이드만 좀 네. 조심하면 된다. 스테로이드는 쉽게 말하면 공공의 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 후배도 이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는데 상태가 항상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아졌다, 나빠졌다, 괜찮았다, 안 괜찮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까요? 뭐 좀 좋아지면 좀 끊고 좀 나빠졌을 때 먹고 해야 되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이 질환은 면역 질환이고 그 근본 자체가 체내의 면역 시스템이 이미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면역 체계는 평생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을 꾸준히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증상이 좀 심하면 유지하는 치료 요법에다가 심했을 때 치료하는 요법이 추가될 수는 있어도 네. 기본적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제는 증상이 좋다고 해서 끊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복용을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또 다행인 것은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이게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서 더 몸에 해롭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네, 그렇죠. 다행히 그런 장기간 사용했을 때 데이터들을 보면 스테로이드 이외에는 대부분이 다 안전하게 사용하고 초기에 부작용이 없었다면 그 장기간 사용했을 때 문제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젊은 여자분들이 환자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10대, 30대부터 이제 발병한다 보니까. 가임기 여성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네, 문제가 없나요? 약물 치료 받는데? 네. 스테로이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네. 사용하면 네. 또 임신 기간에 질병이 악화되면 다른 약보다는 차라리 스테로이드를 써서 빨리 증상을 조절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대부분의 약제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그 약을 중단하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몇 가지 면역조절제 중에 일부, 또 항생제 중에 일부는 임신 때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기본적인 스테로이드, 네. 또 항염증제, 면역조절제들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은 계속 사용을 하게 하고요. 네. 생물학적 제제는 아직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데이터가 좀 더 쌓여 봐야 되겠지만 네. 현재까지 나온 또 그동안 10년, 20년 데이터가 쌓여 있던 생물학적 제제들은 현재 임신 때도 문제 없다고 되어 있고 심지어 출산하고 모유 수유를 해도 네. 괜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고 네. 하지만 임신을 계획할 때는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내 몸 상태가 임신을 해도 되는지를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생물학적 제제가 나오면서 환자들이 이제 치료 옵션이 굉장히 광범위해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생물학적 제제는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안전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기존 약물요법과 달리 좀 생물학적 제제가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좀 비교를 할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생물학적 제제의 가장 큰 장점은 이게 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약제입니다. 네. 스테로이드나 면역조절제는 그 병에 특이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죠. 스테로이드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네. 어떤 병이 걸려도 옛날에 많이 사용했던 약인데 비특이적으로 염증을 조절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네. 생물학적 제제는 염증성 장질환이 생기는 기전에 맞춰서 그 기전을 차단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치료의 정확성이 좀 높다고 할 수 있고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완치라는 개념은 아직 없는 거죠? 네, 아직 완화라는 표현이 맞는 건가요, 그럼? 관리라는 표현이 관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라는 표현.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인데, 이 염증성 장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이 환자분들, 아니 환우분들에게 당부를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에 걸린 것을 물론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네. 또 모든 환자분들이 다 심한 거는 아니고요. 네.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받아도 대부분의 경우 90% 이상, 또 최근에는 거의 95% 이상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 또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가족을 이루고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앞으로 그런 삶이 망가질 것을 너무 처음부터 우려하지 말고 일단 생긴 거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정확한 병에 대한 지식을 갖고 관리를 해나가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염증성 장질환의 관리에 좀 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론병이 있을 때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는 거. 술, 담배는 뭐. 예. 술은 이제 증상을 악화시키는데 담배가 더 크론병에는 안 좋고요. 오. 경험을 해보면 개항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술 마시는 경우에 악화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마음 자세인데 외래에서 보면 잘 지내다가 약도 잘 복용하고 본인 스스로 관리를 잘하는데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들의 상당 부분이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거나 본인이 그런 것들을 관리를 잘 못해서 마음 관리를 잘 못해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삶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스트레스 관리를 본인 스스로 요령을 터득해 가면서 이 마음 관리를 하다 보면 염증성 장질환 관리도 훨씬 더 수월하게 됩니다. 이 원인 불명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겁을 내는 것 같은데 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 병을 또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네. 이렇게 콘텐츠를 마감을 할 건데 혹시 저희 콘텐츠 중에 끝인사 알고 계시나요? 끝인사요? 네. 다들 모르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 둘 한번 건강하세요 이거 한 번만 그래요? 쑥스럽지만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 하나 둘 건강하세요. 예 하셔야죠. 하셔야죠. 네. 자 하나 둘 건강하세요.